안녕하십니까. 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귀한 강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그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얼마나 깊이 공작을 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실제로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안보 문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이 간첩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2기 그 정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 중국과 그야말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본격화가 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아주 뼈저리게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국민들은 어떤가? 미국에서 나온 그 한국 관련 보고서를 보면 불행하게도 한국은 이대로 그냥 놔두면 그냥 중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서 중국의 일개 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지금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깨고 중국하고 뭔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정치권과 우리 언론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 국민들의 이 머릿속과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면 니네들 한미 동맹 맞냐? 라고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닥쳤어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닥칠 때 도대체 우리가 왜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런 일들을, 중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이 뭐라고 얘기하면 깨갱하고 어떠한 반발도 못하고, 반면에 일본에서 요만한 일만 벌어지면은 뭐 물고 뜯고 난리를 치는 그 논리구조는 무엇이냐, 이런 걸 우리가 안 하면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이 사대주의, 친중 사대주의라고 하죠. 중화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유전인자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사대주의라는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 우리가 그 안보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큰 나라에 의지해서 뭔가 우리의 독립자존을 지킨다. 뭐 겉으로 보면 굉장히 뭐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 사대주의가 강력한 어떤 중국에 의지하는 한국인들의 이 사대주의를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우리에게 강요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명절 때 되면은 가족들이 다 뭐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도록 다 귀향을 해가지고 성묘를 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한국인들의 모든 예절, 가치관, 도덕률 이런 건 전부 유교, 성리학에 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가구가 71%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사, 이거 우리 고유의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제도, 이거 다 중국식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슨 김씨, 무슨 씨, 본관이 어디요? 이렇게 묻는 본관, 이거 다 우리 전통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이거 다 중국에서 온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인들의 이 DNA 속에는 아주 강력한 사대주의 중화사상이 몇백 년 이상, 심지어 1000년 이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촉촉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우리 게 아니라 이게 전부 중국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지명, 한자로 된 지명들 보면 중국 지도를 갖다 놓고 학자들이 이제 우리 그 지명과 중국 지명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지명은 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국에도 청주가 있고 중국에도 청주가 있고, 한국에 전주가 있으면 중국에도 전주가 있고. 저는 그걸 중국이 우리 거 갖다 베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리틀 중국입니다. 미국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그냥 중국의 일개성으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통일신라 때서부터 산이라는 이름, 주가 달린 이름 다 중국 것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 지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씨, 이 성씨도 다 중국식입니다. 혹시 여기 청주한씨 계십니까? 청주한씨들은 자기네 족보에 우리의 조상이 중국에서 온 기자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이 기자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중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입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한반도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는데 이 청주한 씨들은 다 우리 그 기자가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족보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기록도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기록입니다. 기자를 따라서 5,000명의 중국인이 와서 한반도에다가 문명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따라온 사람들이 봉화금씨, 태인경씨, 토상공씨, 미령로씨, 한평로씨들 각 성씨의 시조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 중화사상,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중국에서 왔어, 우리의 조상은 중국인이야 그러면은 높은 예우를 해줬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한국의 성씨가 다 족보에 우리의 조상은 중국이야, 중국에서 왔어, 우리는 중국인이야 라고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연구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국 족보의 80%가 자기네들 조상이 중국에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걸 보고 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희들 족보에 지금 다 우리 조상들이 가서 너희들을 그 포트리 씨앗이니까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은 화교국가야. 화교국 가는데 어디 감히 싸가지 없이 말이야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중국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빨리 한미 동맹 끊고 중국의 품으로 안겨. 이게 한중 동조론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족보가 그 근거입니다. 우리 족보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게 언제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노 씨는 강태공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그 강태공의 후손인 노 씨가 한반도로 건너와서 한반도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 노 씨 집성촌에서는 막 그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잔치를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의 후손들이 한반도로 건너가서 저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이 노 씨들은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씩 세계 노씨 대회를 엽니다. 세계 노씨 세계 종친회라는 걸 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노씨 세계 종친회가 서울에서 열렸고, 그 서울에서 열린 그 세계 노씨 종친회 대표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베풀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2006년 6월 4일 날 바로 이 노씨 세계 종친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축하 서신을 낭독을 했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3,200만 종친들은 조상의 은덕과 가르침에 힘입어 세계 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지금도 3,200만 종친들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국적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관계없이 나는 중국에서 온 노씨 강태공의 후예야 라는 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노씨 집안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교육에 힘써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룬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노 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이 됐을 때 중국의 반시 집성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의 후손이 말이야 세계 대통령이 됐다.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났고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가지고 중국 황제들이 올랐다고 하는 태산에 올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는 맨날 우리가 뭐 내 팔뚝 굵어, 나는 뭐 거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러는데, 객관적으로 보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 뭐예요? 저 사람들이 왜 동북공작을 하는지, 왜 중국인들만 공격을 하고 중국인들 욕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니 너희들 말이야, 네 화교국가라고 니네 족보에다가 써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중화조국의 품에 안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이 이름 다 중국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씨도 다 그 중국 성씨가 많습니다. 뭐 거의 80%가 자기네들 조상이 중국인이라고 이미 이실직고를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름마저도 중국식으로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 저 광화문에 이따 나가다가 보시면 저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가 아들을 넷을 뒀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글을 좀 읽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인 삼황오제의 이름 중에서 한 글자씩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복희씨의 이름을 따서 이희신이라고 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요임금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요신이라고 졌어요.
셋째 아들 순임금 이름을 따서 이순신으로 지었습니다. 넷째 아들 우임금 이름을 따서 이우신으로 지었어요. 복희씨,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한반도의 임금이 아니고요, 중국 전설 속에 등장하는 삼황오제의 이름입니다. 이름도 우리는 창씨개명으로 중국식을 다 따랐기 때문에 한국인들 이름만 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요즘은 명함이나 이런데 한자로 이름을 안 팝니다. 제가 그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요즘에 조선일보 어디 출시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이 조선일보 하도 개판이 돼가지고, 그 기자 이름 그러면 한자로 썼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앞에는 그 영문으로 쓰고 뒤는 한자로 쓴 걸 줬더니, 야, 너 저기 차이니스냐? 아닌데? 이거 한자로 써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국인들 이름은 성 플러스 이름 뭐 두자 내지 세자, 성도 뭐 두자인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름은 우리의 전통 이름이 아니고요. 저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만 해도 우리의 전통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선 초기 들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고유의 이름을 버리고 중국식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는 세계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내 이름을 대면은 이게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됐느냐? 바로 일제시대에 1930년대 후반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에게 창씨 개명을 강요를 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강요를 한 부분도 있고, 우리도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해달라라고 엄청나게 청원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받침이 있는 이름을 발음하기가 일본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름이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도 일본식 이름을 쓰게 해달라. 아니 우리도 이제 일본하고 내선일체가 됐는데 왜 우리는 일본 이름을 못 쓰게 하느냐? 그래 우리도 일본 이름을 쓰게 해달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했어요. 조선 총독부가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식 이름을 못 쓰도록 총독 이름으로 강제를 했습니다. 못 쓰게. 그런데 계속 쓰게 해달라고 하니까, 야, 이거 이름까지 우리가 못 쓰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선일체인데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일본인으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름을 쓰게 하자. 그게 창씨개명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이거 우리가 지금 쓰던 거하고 다른 이름을 왜 우리에게 쓰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일종의 이제 문명 충돌이 벌어지면서 창씨개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 창씨개명의 핵심은 뭐냐? 일본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야, 너희들 그동안에 수천 년 중국의 영향에서 살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제 우리하고 같은 나라가 됐잖아. 그리고 너희들 중국 문명에서 태를 가르고 이제는 일본 문명에 편입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부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왜 이름까지 바꿔야 돼 라고 저항을 하는 거고, 이러한 어떤 문명사적인 큰 충돌이 이 창씨개명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죠. 중국식 창씨개명은 되고 일본식 창씨개명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한국인들이 몇천 년 중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사대 문화에 익숙해지고 중화 사상에 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한반도에 몇천 년 동안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손을 끊고 나간 것은 1895년 4월달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패해서
일본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손을 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1800 청일전쟁은, 그리고 청일전쟁을 마무리 짓는 시모노세키 조약은 사실은 한반도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이루는 그 전기였습니다. 그렇게 쫓겨났던 이 중국이 다시 한반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6.25 때였습니다. 중국이 6.25 때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병력을 300만 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1949년 10월 1일 날 간신히 이제 그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내쫓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지 1년밖에 안 된 이런 나라가 어떻게 300만 대군을 보내서 한반도에서 미군과 싸웠을까요? 싸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찾기 위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아주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이 한중 관계에서 결정적인 분기점이 마련된 것은 미국의 세계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미국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고 소련을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1969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소련을 무너뜨리죠. 소련을 무너뜨린 다음에 중국을 국제 무역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시장을 개방을 해서 중국 제품을 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중국 경제를 견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뭐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막 이래서 중국 이 경제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2위 경제 규모로 올라선 것은 물론이고,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야 2030 몇 년도쯤 가면 혹시 이거 중국의 경제 규모,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는 한반도는 미국 전략의 린치필이다라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린치필이라는 용어는 미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린치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린치필이라는 것은 바퀴와 바퀴축을 연결하는 그 핀인데, 이 핀이 빠져버리면은 바퀴하고 이 바퀴축이 빠져버리니까 힘을 못 씁니다. 미국이 일본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린치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서부터 한반도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린치필이다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이후에 중국 포위 전략이 아주 그야말로 노골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미국이 이 중국 포위 전략을 시작한 것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이렇게 그 포위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중국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라는 사람 시대에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선언했습니다. 이걸 이제 신중화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시진핑의 주장에 의하면은 2049년이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이 중공이 1949년 10월 1일 날 정식으로 수립이 됐는데,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을 꺾고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를 과거처럼 중국 중심의 책봉 조공 체계로 재편을 해가지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이 지구상에다가 완성을 하겠다. 이게 바로 이 시진핑의 신중화주의고, 바로 이 신중화주의를 중국몽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를 이 신중화주의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네들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중국 공산당의 이 인정,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아시아에서 미국을 쫓아낸다. 그리고 중국의 세력권으로 우선은 만들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목표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그런 나라를 패권국이라고 하고,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 이렇게 이 역사가 구성이 됩니다. 19세기만 해도 영국이 패권국이고 러시아가 패권 도전국이었습니다. 이게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미국이 패권국이고 소련이 패권 도전국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21세기 들어가지고 미국이 패권국이고 중국이 패권 도전국이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자기네들의 패권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퍼뜨리려고 하는 핵심 가치는 뭐냐? 바로 자유, 개인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교류, 통상, 전 세계를 무역으로 서로 간에 먹고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 중국몽을 통해서 새로운 그 중화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그 새로운 중화주의가 퍼뜨리려고 하는 핵심 가치관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과는 180도로 다릅니다. 중국은 정치적인 자유를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선거 이런 거 없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자유를 억제하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 개인의 자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미국이나 이 서양의 학자들은 야, 이런 게 중국몽이면 이런 것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중국몽이 아니라 이건 중국 악몽이다. 이게 나이트메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악몽을 지금 한국에다가 표출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 양반이 중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연설했어요. 베이징 대학에 가서 뭐 중국은 높은 산, 우리는 작은 봉우리, 우리는 중국몽에 함께하겠다. 이 양반이 중국몽이 뭔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확신범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9년에 이제 세계 패권을 통한 중화주의 선언에서 1단계로 아시아에서 미국을 축출하는 것을, 이걸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 A2AD라고 하는데, 이 안에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동북아 질서를 과거 명나라 시절처럼 자기네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책봉 조공 시스템으로 바꿔서 우선 아시아를 우리가 먼저 차지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든 것처럼 중국도 중국 중심의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겠다. 그게 바로 A2AD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략적인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대만하고 한반도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이쪽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통로가 뻥 뚫리는 것이죠. 대만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남아있으면 중국이 뭐 함부로 이렇게 나가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으니까 대만은 아주 골치 아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자기네들이 미국과 미중 신냉전, 지금 미국이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포위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 위치는 바로 대만이고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만하고 한국은 중국이 아주 그 첨단 기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바로 반도체 기술, 이런 첨단 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국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미국의 이 중국 포위 전략을 구멍을 내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요 두 지역 중에 하나를 뻥 하고 뚫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 대만과 한국이 연계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대만을, 자기네들을 수복을 해서 대만을 중국에다가 흡수시켜서 명실상부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자기네 중국 공산당의 요원한 꿈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중국을 지금 대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대만 포위 전략, 뭐 대만 포위 훈련 이런 걸 자주 합니다. 요즘에도 뭐 언론 보도 보시면 가끔씩 합니다. 그때 중국이 가장 좀 껄쩍지근한 게 뭐냐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이에요. 여차하면은 뭐 평택기지, 강정마을, 뭐 강정기지에서 그냥 뭐 날라오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만하고 한국은 어떤 면에서 미중 신냉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동 운명체로 지금 묶여버린 연상원이 됐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존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주한미군의 축출이라는 면에서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야, 저 한국 저거 그냥 한 번에 그냥 작사를 내버릴까? 그런데 아니 뭐 중국이 한반도 한국에 있는 뭐 한국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두들겨 패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고 다른 전략으로 한국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무슨 굳이 뭐 돈 들이고 뭐 해가지고 군사력 동원해가지고 이거 한국을 접수하려면 뭐 주변국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테고, 또 무기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대포 하나에 몇 발이 얼마나 가요? 이 돈 많이 드는 거니까 돈이 안 드는 전략으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은 미중 신냉전 과정에서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뚫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고리를 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중국을 다니기 시작한 게 1993년부터 중국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저는 이제 중국 공안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요주인물, 요시차인물로 찍혀가지고, 그때만 해도 전부 이제 단수 비자를 받아가지고 입국을 했는데요.
호텔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호텔에 이제 체크인을 할 때 보면 이 사람의 여권 번호를 찍어놓고 비자 넘버를 찍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요주의 인물이 무슨 호텔 몇 호실에 투숙됐다는 게 중국 공안 컴퓨터에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 호텔 그 입구에 아주 건장하게 생긴 몇 사람이 제가 이렇게 나가면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지금 감시하러 왔거든. 그러니까 너 조심해. 그래서 조심하면 건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를 따라다니지 아닌지 가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씩 와가지고 표시를 내줍니다. 우리 너 감시하고 있거든. 이렇게 표시를 내줘요.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이 우리랑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 국가라고 착각을 해온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중국에 갈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칩니다. 야, 얘네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놈들이 자기네들의 체제를 위해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아낌없이 투입을 하는 이 사회주의,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서부터 중국이 한국에 아주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보내서 지금 어디에 누가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는 거의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7월 8일 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 미사일 조기경보 능력, 중국 미사일, 러시아 미사일 조기경보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게 우리 국가안보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데 국내 좌파들이 사드 배치 반대하고 성주에 참외가 어쩌고 저쩌고 난리 부르스를 춘 거죠. 예? 더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고 난 3개월 후부터 촛불 시위가 이어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그때 언론 보도를 보세요. 광화문에서 벌어진 촛불 시위에 왜 중국 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박근혜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친중 반미 외교 노선을 전면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가가지고 한미일,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를 해서 확장 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게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것이죠. 중국이 이걸 보고 야, 이거 윤석열 안 되겠네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열심히 친중 정부를 만들었는데 윤석열이 와가지고 산통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2023년 6월 8일 날 주한 중국 대사, 이 사람이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식사나 같이 합시다 라고 불러가지고 언론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 유명한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것에 배팅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게 일개 대사가 한국에서
야당 대표, 야당도 그냥 야당이 아니죠. 19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를 불러다 놓고, 야, 윤석열이가 지금 중국 패배에 배팅하고 있는데 후회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그로부터 1년 몇 개월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얘기는 뭐냐? 윤 대통령이 계속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면 당신의 정치 생명을 우리가 끊어버리겠어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재명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도 똑바로 들여다봐. 우리한테 충성하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거고, 우리에게 충성을 안 하고 뭐 자꾸 뭐 한미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 하면 당신도 윤석열하고 똑같은 운명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언론사에 들어가면 이 외교 용어를 사용하는 법을 별도로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자주 보실 거예요. 아, 오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3시간 동안 활발한 의견 교환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활발한 의견 교환은 어떤 때 쓰는 용어냐? 서로 막 책상을 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고 아구창을 한 방 날리기 직전 상황, 이런 상황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외교관이 이런 표현을 한 거는요, 그거를 한 겁니다. 그거를. 너 윤석열 내가 탄핵시켜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한 걸로 해석이 돼요. 외교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의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중국 사람이 저 부산에 있는 그 해군 작전사령부 기지에서 들어온 그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간첩으로 체포됐는데 이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연합 세력과 대한민국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중국 대륙을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써먹은 수법이 뭐냐면 전부 지도층 약점 잡기, 매수하기, 그 다음에 하다 안 되면 테러해서 죽여버리기, 뭐 이런 방법입니다. 공갈 협박, 이권 제공,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이 정치인과 기업인과 언론인과 사회 곳곳에 요지를 장악하고 있는 지도층을 전부 중국 편으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JTBC에 중국 자본이 들어간 거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후에 중앙일보와 이 JTBC가 논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굳이 뭐 비싸게 대포탄 날아가면서 주변국에 그 긴장감을 높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전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네들의 그 목적만 수행하면 되지. 중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한국을 접수해서 자기네 나라로,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국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끊고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정부로 길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친중 세력을 노골적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친중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중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가장 아까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부정선거 문제, 중국이 지금 부정선거에 개입을 한 이런 이야기는 캐나다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제도를 막아야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요, 법을 개정해서 수개표로 지금 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국회가 지금 친중 세력에게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법적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저 광주광역시에 정율성 공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특히 이 중국 공산당의 이 공작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서부터 아주 심각하게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에다가 중국 공산당이 야, 너 말이야, 거기 정일성 공원 만들어주면 우리가 광주광역시에다가 관광객 50만 명 매년 보내줄게. 야, 50만 명이 말이야, 이 사람이 와가지고 1인당 50만 원씩만 쓰고 가면 광주광역시 너희들 팔자 피는 거야. 정일성 공원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일성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게. 이런 게 어디 광주광역시에 한 군데뿐입니까,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중국인만 투표권을 왜 가져요? 그러면 한국인이 중국 가가지고 투표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 중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 지금 화교들에게 특혜 주는 법이 지금 몇 수십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왜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중국에게 매수된 이런 정치인과 그 다음에 관료들이 중국의 명을 받고 중국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낸 지가 이미 오래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이 뭐냐? 초한전이라는 것입니다. 초한전. 초한전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요.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다. 아니, 전쟁이 왜 꼭 그 총포탄을 날라가지고 무슨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쏴야만 전쟁이냐.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몇십 년 전부터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무장을 완전히 해제를 했고, 또 이런 것을 일선에서 맡아서 싸워야 될 이 소위 말하는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완전히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됐죠. 국군 기무사는 안전합니까? 검찰의 공안기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찰이 지금 중국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번에 경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중립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편을 든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미 한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하고? 국내 좌파 세력,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3자의 연합 세력의 초안전에 의해서 완전히 무방비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 선거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어떠한 요인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으로 어떤 꼴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체제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그 근저에 중국 공산당, 중국에 대한 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이 한국인들의 이 문화적인 이
성광은 뭐냐? 바로 이 한중 동조론이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의 DNA에 강력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하고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역사를 말하면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다.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북한 문제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느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시진핑가 한 얘기는 바로 아니 지금 그 한국은 이게 뜯어놓고 봐라. 얘네들 지금 우리에게 그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은 지가 이미 500년이 넘었는데 어디 미국이 와가지고 말이야 한반도에다가 그 밥상에다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느냐. 이거 우리 거니까 손 떼고 나가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정말 이 한중 동조리라는 것에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을 매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어르신들 댁에 가셔가지고 족보 꺼내가지고 바로 불태워버리십시오. 이거 안 하면 우리 중국의 족쇄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이라는 이런 그 하급 말단 관리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한다고 그러니까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도 한국인들은 찍소리도 못하는 한마디로 바보 멍충이들이 돼버린 것이죠. 만약에 일본이 저 남해 어디에다가 저런 인공 구조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해놨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다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중국이 설치하니까 찍소리도 못하죠. 이게 한국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노무현이 2003년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모택동과 덩사평을 존경한대요. 박원순이가 파리가 말리를 가는데 날아갈 수는 없지만 중국이라는 말궁중에 딱 붙어서 가야 된대요. 그럼 웃기는 놈이 서울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이 중국 몸을 함께 하겠대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은 미국 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너희들 중국하고 잘해봐. 그리고 손 씻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얘기는요, 평화가 난만할 때는 뭐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 대해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모든 관계를 재평가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잘못은 없는지 우리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은 목표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세계의 이념을 공유하는 나라들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만들겠다. 한국이 이러한 질서에 벗어나는 순간 한국은 아마 농업국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역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뭔가 새로운 한미동맹의 굳건한 모멘텀을 만들어내면 지금 미국의 전략은 중국을 어떻게든지 세계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중국을 여러 개의 그 분할된 나라로 찍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군부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닥쳤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퇴락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는 우리 지도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그 노력을 하고 나라를 구하는 현장에 섰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할 때가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 라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